자, 그럼 이어서 연금과 투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130페이지는 뭐 기왕 했던 거 반복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131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디폴트 옵션, 이 사전지정, 우리나라는 사전지정 운용 방법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디폴트 옵션과 달라서, 그래서 디폴트 옵션 아니면 사전지정 운용제도에 대해서 이 설명한 걸 좀 여러분들이 이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냥 디폴트 옵션으로 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법으로 정해 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형만으로는 디폴트 옵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형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 한도,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낮춘 상품, 이거는 100%까지 적립금을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뭐 주식 혼합형, 주식형 이런 거는 70%까지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게 적격 TDF와 디폴트 옵션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주식 비중이 80% 이상 80%까지 가더라도 70% 이상이 되더라도 이거는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 TDF, 디폴트 옵션은 적립금의 100% 투자할 수 있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130페이지에 있는 위험자산과 그 다음에 투자 금지 상품,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2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펀드 투자 비용. 펀드 투자 비용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일할 계산에서 적립금에 계속 펀드 순자산에 일정 비율로 계속 일할 계산되는 보수, B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로 구분되는데, 우리 퇴직연금에서는 뭐 이렇게 선치든 후치든 일회성으로 이제 징구하는 수수료가 없죠.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펀드에 대한 보수 비용을 할 때, 특히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 아니면 디폴트 옵션도 TDF를 투자하는 게 많은데, 재간제 펀드다 보니까 그 하에 투자해 있는 비용까지도 포함을 해서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합성 총 보수 비용이라는 거. 그리고 펀드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fee, 보수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기준으로 수익률이라는 것과 그 수익률은 세전이라는 거를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펀드를 매입할 때 국내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뭐라 그럴까, 매입 기준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국내 펀드는 1영업일 후, 그러니까 오늘 신청을 하게 되면, 나도 이제 국내 주식 한도는 3시 반 이전이겠죠. 신청을 하게 되면 내일 아침에 고시되는 기준가가 매입 기준가가 되고, 그건 결국은 기준가가 저녁에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니까 오늘 종가로 매입하게 되는 거겠죠. 단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2영업일 이후에 이제 고시되는 기준가가 매입 기준가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펀드 경우에는 전일 종가로 산정을 이제 기준가를 산정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산정하는 거는 전일 종가로 이미 알려진 가격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이 매입 가격을 알고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포워드 미래 가격 원칙에 위반되니까 기본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는 종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5시 이후에 이제 5시까지 이제 했을 때 5시 전에 이제 알려지지 않는 종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종가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산정된 그 기준가가 내일 모레 2영업일 후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적용 기준가는 2영업일 후에 적용되는 기준가다.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가 하루 차이가 난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환매 기준가는 해외 펀드는, 국내 펀드는 다 확정되어 있지만 해외 펀드는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다르니까, 좀 이게 굉장히 플렉서블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펀드는 보통 3, 4 영업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일단 국내하고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134페이지 채권에 이제 투자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와 채권 가격은 이제 반대 관계.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해서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자본 손실이. 그래서 금리와 채권 가격은 이제 반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 신용평가 등급과, 그렇죠? 이제 채권 가격, 신용평가 등급은 결국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신용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데, 그 높은 금리가 국채 금리에 대비해서 그 금리의 차이를 우리가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정되면, 이제 확대되면, 금리가, 그 채권에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에 대한 데피니션. 채권 수익률은, 채권 수익률 곡선에 대한 데피니션. 그건 이제 만기별 수익률 곡선, 만기 수익률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익률 곡선이죠. 데피니션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 상승률과 금리가 변동이 반대 관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기에 따라서 이게 이 채권 가격 변동률이 달라져요. 동일한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수정 두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채권 가격 변동률이 달라지는데, 수정 두레이션이 클수록, 그렇죠? 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변동하더라도 채권 가격 변동률은 훨씬 더 증폭돼서 나타나죠. 근데 수정 두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두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두레이션은 채권에 투자했을 때 내 투자 원금을 해소하는 평균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두레이션이 길고, 두레이션이 길수록 수정 두레이션이 기니까 결국은 장기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금리 동일한 변동으로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가격 변동률은 훨씬 더 증폭돼서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39페이지에 주식형 펀드의 주식평가지표, 뭐, PSR, 뭐, PBR, 그게 있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고평가, 저평가를 논할 때,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퍼나 PBR은 반대라는 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글로벌 주가 지수를, 우리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하는 MSCI, ACWI,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세계 이머징과 선진국을 포괄하는 주가 지수고, 뒤에 WI, 월드 인덱스는 선진국만 한 거고, 이머징만 한 건데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그 세 개 정도의 지수의 구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타겟 데이트 펀드의 요건이 있는데, 뭐 그냥 이거는 읽어보세요. 근데 4월 1일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거제는 이렇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TDF의 일반적인 특성, 생애 주기 관점에서 자본 배분을 펼치는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는 것과 이 만기, 은퇴까지의 기간별, 그렇죠? 그 주식 비중의 궤적을 나타내는 글라이드 패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138페이지에 그 목표 소득 대체율을 산정하는 방법, 아니면 목표 소득 대체율이 알고 나의 은퇴 전 이제 소득을 알면 은퇴 후에 나의 목표 은퇴 소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뭐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목표 소득 대체율 산식을 사용을 해서 산정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139페이지에는 우리가 이제 은퇴 소득에 대한 목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그거는 정신으로 받으니까 큰 상관없는데, 우리가 IRP 계좌에서나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우리가 일시금을 모아서 이 은퇴 시점에서 결국 이 일시금을 다시 미래의 은퇴 기간에 나눠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련하는 연금의 종류가 어떤 거는 이 종신연금 방식 물가 상승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같은 건 또 정액 방식, 주택연금 포함해서, 또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거는 일시금이잖아요. 일시금을 이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은퇴 시점에서 나의
일시금을 계산할 때,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받는 정신연금을 은퇴 시점으로 다 현가로 계산해야 되고, 근데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 증액되는 거잖아요. 주택연금이나 뭐 연금보험은 일정한 게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시금으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나오면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 흐름이 정액이다. 이럴 경우에 정액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명목 수익률을 가지고 이게 할인율이 되는 거고, 정액이 아니라 증액이다. 뭐 기본적으로 증액이라면 물가 상승 뭐 증액되는 건데, 이럴 때는 실질 수익률을 가지고 할인율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이 표에 복잡하게 그 이해하기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을 하게 되면 쉽다라는 거죠. 자, 생활비 계속 물가 상승만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 발생한 생활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써야 되느냐? 실질수익률 써야 되고, 국민연금 증액되잖아요. 실질수익률 써야 되고, 연금보험, 주택연금 수령액 정액이잖아요. 명목수익률을 할인하는. 이 두 개만 기본을 가져가면, 뭐 이거는 어떤 수익률 써야 되는지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수익률 순서이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요즘 이제 수익률 순서이험은 결국은 수익률이 발생 순서에 따라서 내가 마련한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이험을 우리가 수익률 순서 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적립식 투자에서 아니면은 내가 일부씩 계속 연금으로 일부씩 인출하는 그런 흐름 구조에서는 수익률 순서 이험에 노출이 되는데, 내가 일시금으로 투자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거, 인출하는 거 없이 계속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 순서 위험이 처음에 50% 발생하나 나중에 50% 발생하나 수익률 순서 위험으로 인한 적립금 차이는 없어요. 단지 적립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은퇴 시점에서 일정을 계속 분할 인출해서 하는 경우에는 수익률 순서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 수익률 순서 위험에 대한 정의와 어느 시점에서 수익률 순서가 최대화되는지 그런 교재도 있지만 그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적립기에는 그 은퇴 직전의 수익률 순서 위험이 최대화되겠죠. 그 초기에는 수익률 순서 위험이 작지만, 왜냐하면 밑에 잔액이 작기 때문에, 잔액의 크기에 따라서 수익률 순서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퇴기, 인출기에는 은퇴 시점에서 수익률 순서 위험이 가장 큽니다. 적립금이 잔액이 제일 많으니까. 그때 뭐 손실이 크게 나면, 손실이 커지면 나의 은퇴 자금이 대부분 없어지니까, 상당 부분 없어지니까 대부분 아니지만 수익률 순서 위험이 노출된다는 거.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분할 인출하는 경우에는 수익률 순서 위험에 노출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입자 위험을 상향을 파악할 때 일반적으로 위험 수용도만 있지만 위험 감당 능력이라는 거, 리스크 커패시티라는 게 뭔지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에 인출기 투자 전략, 인출 전략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어요. 룰도 없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만 인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 하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굉장히 체계화가 많이 돼 있어요. 과거부터 계속 인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요즘에 이제 많이 관심이 있고, 아마 금감원에서도 내년부터는, 올해 이후부터는 워낙 이제 이 적립금 잔액이 커지다 보니까 인출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출 방법에 우리는 좀 이제 분류를 최소한 시험 목적으로라도 분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액 인출 방식이 있고 뭐 이렇게 재량 인출 방식이 있는데, 정액 인출 방식이 일정한 금액을 받는 거죠. 연금보험처럼. 재량 인출 방식은 좀 인출하는 금액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재량 인출 방법 안에는 기본 재량 소득 방법과 체계적 인출 전략과 기간 분할 아니면 시간 분할 전략이 있다. 그 분류가 그 안에 기본 그 재량 인출 방법이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체계적 인출 방법은 이제 룰 베이스로 인출하는 건데,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뭐 4% 인출 규칙, 100개의 인출 규칙이죠.
요즘 이제 새 책을 내시면서 5%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 체계적 인출 방식에 있어서 벤겐의 4% 인출 방식과 고정 인출 방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량 인출 방식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분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바람직한, 왜냐하면 그 벤겐의 4% 규칙은 결국은 초기에 첫 해에 4% 인출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증액시켜서 인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정 인출 방식은 예를 들어 5% 고정 인출률이다. 그러면 그 인출 시점에서 적립금의 그 5%를 계속 인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적립금 인출하는 게 나의 은퇴 생활비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나의 은퇴 생활비가 얼마인지도 또 국민연금이 얼마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룰 베이스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절세하는 거. 우리나라 세금이 각각의 소득의 재원별로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다음에 또 우리 소득 절벽기라는 게 있고, 이런 체계적 인출 방식보다는 이제 기간 분할 방식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간 분할 전략 아니면 시간 분할 전략에 대해서, 시간 분할 인출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시간 분할 전략 아니면 기간 분할 전략의 장점 중에 하나는 수익률 순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페이지에 1번을 보게 되면 디폴트 옵션 상품의 구성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주식형 펀드로만 구성 못한다고 그랬죠. 답이 3번.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은퇴 후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은퇴 시점 일시금으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로 잘못된 거는 이거 보시면 돼요. 그렇죠? 노후생활비 물가상각과 증액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이고, 노령연금 물가상승만큼 증액돼서 받잖아요. 실질 수익률. 연금보험 일정액 받잖아요. 명목 수익률. 답이 3번 틀렸네요. 주택연금 명목 수익률. 자, 3번 TDF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교재 기준입니다. 보게 되면 은퇴 시점의 근접함에 따라서 펀드 보수 비용이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의 펀드 보수 비용은 높고 채권형 펀드의 펀드 보수 비용은 낮은데, 이 은퇴 시점에 다가갈수록 주식 비중을 낮추면서 채권 비용을 높이니까 당연히 보수 비용도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게 돼 있죠. 2번은 주식 비중이 일정한 글라이드 패스. 주식 비중이 일정한 게 글라이드 패스가 아니죠. 주식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적격 TDF 은퇴 시점에 주식 비중을 40% 이하. 이제 우리 현재 그 교재 기준. 답이 2번이죠. 잘못됐죠. 4번. 벤겐의 수정 인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벤겐의 수정 인출 방식은 처음에 4%, 그렇죠? 적립금의 4%, 그 다음부터는 적립금 규모와 상관없이 전에 인출 금액의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해서 인출하는 거예요. 자, 벤겐의 4% 인출 규칙에 따라 인출하지만, 이건 미안합니다. 벤겐의 수정 인출 방식이네요. 벤겐의 4%가 아니라, 벤겐의 수정 인출 방식은 벤겐의 4% 인출 방식을 이제 수정한 건데, 이게 더 연금 인출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니면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라고 해서 벤겐이 제안한 방식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벤겐의 수정 인출 방식은 인출률은 고정 인출률 방식이에요. 무조건 인출 시점에서 적립금의 일정액을 산출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하한과 상한은 실링과 이제 캡을 씌워서 그 안에서 인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 인출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벤겐의 수정 인출 방식은 벤겐의 4% 인출 규칙에 따라 인출하지만 이게 잘못됐죠. 고정 인출 방식. 인출 시점에서의 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인출하지만 상한과 하한액 내에서 인출한다는 거.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고, 2번에 인출 하한액과 상한액은
처음에 인출 하한액과 상한액을 설정해 놓으면 계속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같이 증액해서 하한과 상한이 증액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잘못됐네요. 근데 뭐 뱅겐의 수적 인출 방식까지 뭐 이렇게 할까? 이게 뭐 뱅겐의 인출 방식이 뭐 아주 최적의 인출 방식도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뱅겐의 인출 방식과 뭐 고정 인출 방식 정도는 체계적 인출 방법에서 이해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뭐 문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뱅겐의 수적 인출 방식, 또 지금은 이제 5% 이상 인출 방식도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적립금이 5억 원인 연금자산을 뱅겐의 4% 인출규칙에 따라 인출할 경우 6년차 인출 금액은 얼마인가? 이건 단순 계산이죠. 첫 해는 그렇죠? 5억 원에 4% 인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인출 금액에다 물가상승률만 증액시키니까, 근데 물가상승률이 이제 주어졌잖아요. 투자 수익률도 주어졌지만 물가상승률 3%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죠. 여기 그 해설에 보면 5승이 되어 있는 거는 6년 차임에도 5승이 되어 있는 거는 첫 1년 차는 그냥 4% 인출하니까 그래서 5승을 한 거다라는 거고. 자, 6번. 기간 분할 전략에 대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체계적 인출 전략 중에 하나이다. 아니죠. 재량 인출 방식의 기본 재량 소득 방식과 체계적 인출 방식과 시간 분할 아니면 기간 분할 전략이 있고, 기간 분할 전략은 전혀 체계적 인출 방식과 다르죠. 기간 분할 전략은 약간 재량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출할 금액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체계적 인출 방식은 무조건 룰 베이스니까, 그렇죠? 이게 1번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6번의 4번 선택 문항을 보면 인출기의 수익률 순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인출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건 이제 교재를 보시면 지금 뭐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교재 왜 이게 아니면 우리 이제 강의 교환에 왜 인출기의 수익률 순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연금계좌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면 개인부담금과 퇴직소득은 별도의 연금계좌에서 관리하는 게 인출 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맞는 거죠. 퇴직소득하고 세액공개 받은 개인부담이 같이 있으면 먼저 퇴직소득을 인출해야 되잖아요. 인출 순서에 따라서. 근데 이게 별도의 계좌에 있으면 내가 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에서 먼저 인출할 수도 있고, 개인 세액공개 받은 개인부담금에서 먼저 인출할 수 있거든요. 그 인출할 때는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는데 인출할 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절세 측면에서 우리가 플렉서블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세 측면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반드시 유리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고. 2번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연금저축계좌는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이건 맞죠. 그렇죠? 은퇴 후 소득 절벽기에는 세액공개를 받은 개인부담금을 인출하여 종합관세를 선택하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득 절벽기라는 건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퇴직소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10년차 안 됐으니까 실제 수령연차가 이제 퇴직소득세에 무조건 70%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액공개를 받은 거를 하게 되면 다른 세금이 없으니까 우리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되더라도 다음에 5월 달에 종합관세를 신청하게 되면 거의 한 연간 수령액 한 1,100만 원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5.5% 내는 걸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4번. IRP 계좌는 언제든지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아니죠.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다. 자, 8번. 수익률 순서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수익률 순서 위험에 노출된다. 맞아요.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분할 인출할 때는 수익률 순서 위험에 노출돼요. 2번. 수익률 순서 위험은 인출 첫 해에 최대가 된다. 그렇죠? 그 인출기에 있어서 수익률 순서 위험은 잔액이 가장 많을 때, 그냥 인출 첫 해인데 그때 이제 최대가 되는 거죠. 적립 시기에는 잔액이 가장 많은, 그렇죠? 마지막 은퇴 직전 연도에 최대가 되는 거고. 3번. 일시금으로 투자할 때는 수익률 순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렇죠? 일시금 내가 뭐 처음에 뭐 5천만 원 투자했고 계속 내가 인출하거나 추가적으로 납입하지 않으면 뭐 수익률 순서가 어떻게 발생하더라도 다 그냥
그 만기 시점에서의 적립금은 복리로 다 연결되잖아요. 복리로 1 플러스 R로 곱해버리면 이게 뭐 순서가 뒤집어져도 곱하기는 동일한 거니까 일시금으로 투자할 때는 수익률 순서임에 노출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4번 적립기 수익률 순서임은 은퇴 시점의 근저점에 따라 감소한다. 아니죠. 증가하죠. 항상 수익률 순서임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그 시점에서 잔액이 크냐 작으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액이 가장 커지는 거는 적립기의 가장 마지막 해고 또 인출기는 가장 첫 해잖아요. 그럼 그때가 수익률 순서임이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펀드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원화 약세기 다 아시겠지만 원화 약세, 원화 강세 이거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환율 그 표기 방식 자체가 이제 방어 표기 방식으로서 예와 1달러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1유로당 얼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원화 환율은 애국 통화에 대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예와 대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대비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까 그러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되니까 원화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원화 약세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시점인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환해지 펀드가 환해지 하지 않는 펀드보다 유리하다, 수익률이. 아니죠. 환해지를 하는 거는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원화가 약세가 되면 그렇죠? 환해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환율 상승분이 다 나의 투자 수익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죠. 금리 하락기에는 단기채보다 장기채 펀드가 유리하다. 당연히 금리 하락기에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장기 채권 펀드일수록 수정 두레이션이 크니까 당연히 유리하겠죠. 3번 경기 회복기에는 회사채 펀드가 국채 펀드보다 유리하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사채 펀드는 국채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변동하지 않으면 회사채 펀드가 보수가 동일하다면 수익률이 좋은데 더구나 경기 회복기면 기업의 재무 상황, 손익 상황,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겠죠. 그러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니까 그만큼 그 회사채 금리가 낮아져서 채권 가격이 회사채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률이 국채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경기 회복기에는 경기 민감주 펀드가 방어주 펀드보다 유리하다. 당연하겠죠.